군대 여군 숙소를 불시점검하여 그녀들의 뿌리 깊은 군대 내부의 폭력을 잡아내고 극복해내는 헌병대장의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산등성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시간. 육군 제7보병사단 북진선봉 부대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부대의 고요함은 예고 없이 찾아온 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깨어졌다. 헌병대장 강태현 중령. 그의 등장은 부대 내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강 중령은 헌병대장으로 부임한 지 갓 6개월을 넘긴 참이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원칙주의자 혹은 걸어다니는 육법전서로 불렸다.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그의 철저함과 공정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 그가 야심한 시각에 예고도 없이 여군 생활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사건의 전조였다. 그의 손에는 최근 한 달간의 여군 부사관 전역 및 전출 신청 현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A 사용지 몇 장에 불과한 서류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지난 한 달간 무려 7명의 여군 하사가 전역을 신청했고 4명은 타부대로의 전출을 희망했다. 이는 평시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였다. 보고서 상의 사유는 개인 신상 혹은 적성 문제 등 하나같이 모호한 표현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강 중령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상처가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고. 대대장에게는 보고했나? 아직입니다. 중령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셔서. 동행한 헌병대 수사과장 김민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 중령은 별다른 대꾸 없이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계속했다. 여군 생활관이 위치한 건물은 부대 가장 안쪽 비교적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진 2층짜리 건물이 유령처럼 떠 있었다. 생활관 입구에 다다르자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여군 하사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나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당직사관 김지아 하사입니다. 헌병대장님 무슨 일로? 김 하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중령의 예고 없는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김 하사의 불안한 동공과 굳어버린 안색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생활관 내부 점검 좀 하겠다. 문 열어. 강 중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 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생활관 문을 열었다. 끽 하고 녹슨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생활관 내부는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가지런히 정돈된 관물대, 반듯하게 각 잡힌 모포. 하지만 강 중령의 코끝을 스치는 미묘한 냄새는 그 평온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은한 비누 향과 섬유 유연제 냄새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오래된 땀 냄새와 퀴퀴한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향기를 뿌려놓은 듯한 부자연스러움이었다. 생활관에는 김 하사를 포함해 총 8명의 하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 중령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토끼처럼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 중령은 천천히 생활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하사의 손목에 머물렀다. 이수연 하사. 강 중령의 부름에 이수연 하사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싸쥐었다. 하지만 이미 강 중령의 눈은 피하지 못했다.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난 손목에는 검붉은 보라색 멍자국이 선명했다. 손목은 왜 그런가? 훈련 중에 다쳤나? 예, 그렇습니다. 유격 훈련 때 줄을 잘못 잡아서.
이 하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그녀는 강중령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유격 훈련은 이미 한 달 전에 끝났다. 저 정도의 멍이라면 최소 일주일 이내에 생긴 상처였다. 그래? 의무대 기록은 확인해봤나? 강중령의 추궁에 이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옆에 있던 최유리 하사가 보다 못해 나섰다. 이 하사가 워낙 칠칠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최 하사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동료를 감싸주려는 우정 어린 행동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강중령은 더 이상 그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생활관 중앙으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생활관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순환하며 감춰져 있던 냄새들이 더욱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냄새가 심하군. 환기 좀 시켜야겠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하사들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무거워져 있었다. 다시 묻겠다. 누구 손에 다쳤나? 이번에는 누구에게 특정해서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생활관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다. 침묵.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하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끄 하고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 침묵을 깼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막내 박소희 하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이내 복물 터진 듯한 울음으로 번졌다. 한 사람의 울음은 마치 신호탄 같았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중령은 말없이 그들의 울음을 지켜보았다. 다그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의 슬픔이 온전히 터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김민준 소령이 조용히 강중령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중령님, 관물대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김소령이 내민 것은 투명한 증거 수집 봉투였다. 그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밴 붕대와 거즈, 각종 연고와 진통제, 그리고 압박용 무릎 보호대가 들어있었다. 모두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었다. 군대 내에서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의무대를 통해 공식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품을 구비해 놓고 몰래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부상이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의미했다. 이게 다 뭔가? 단체로 약국이라도 차렸나? 강중령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사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었다. 군기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그러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한 폭력의 흔적이었다. 강중령은 증거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단순히 가해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인가? 아니, 이것은 뿌리 깊은 문제다. 조직 전체에 만연한 병폐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하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추궁하는 조사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한 연민과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다. 강요는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의 기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여러분은 군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다. 누구도 그 존엄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침묵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낳는 독이 될 뿐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하사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려움 속에서 희미한 용기의 싹이 트고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처음 울음을 터뜨렸던 박소희 하사였다. 저는 새벽마다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이유였습니다. 박 하사의 고백을 시작으로 다른 하사들의 증언이 뒤를 이었다.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하나 있었다는 이유로. 저는 전투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였습니다. 걸음걸이가 군인답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밤마다 무릎으로 생활관 바닥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사소한 이유로 가해진 비인간적인 폭력과 가혹행위였다. 강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다. 누가 그랬나? 누가 이런 짓을 했지? 하사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나였다. 윤채린 중위님입니다. 윤채린 중위. 여군 생활관의 책임자이자 이 부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여군 장교 중 한 명. 강중령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김민준 소령에게 지시했다. 김소령, 지금 즉시 윤채린 중위를 소집하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하사들은 전원 헌병대 의무실로 이동시켜서 상처부터 치료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이건 내 책임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강중령의 단호한 명령에 헌병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군 생활관의 길고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그들은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 강태현 중령은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 썩어 빠진 고리를 반드시 제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윤채린 중위가 헌병대장실에 도착한 것은 강태현 중령의 호출이 있은 지 30분 만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언뜻 보기에는 한밤중의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유능한 장교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강중령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나치게 굳어있는 인매,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려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충성. 중위 윤채린. 헌병대장님 호출받고 왔습니다. 앉아라. 강중령은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윤중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헌병대장실을 감쌌다. 강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여군 부사관 전역 신청 현황 보고서를 윤중이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게 뭔지 아나? 윤중이는 보고서 제목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여군 부사관 전역 신청 현황 보고서로 보입니다. 그래. 지난 한 달간 자네가 관리하는 생활관에서만 7명이 전역을 신청했고 4명이 전출을 희망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지. 강중령은 잠시 말을 끊고 윤중이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나? 개인적인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중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듯한 모범 답안이었다. 강중령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강요? 누가 강요했다고 했나? 나는 단지 자네의 의견을 묻고 있을 뿐인데. 너무 앞서 나가는군. 강중령의 지적에 윤중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중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내가 조금 전에 자네 생활관에 다녀왔다. 그런데 말이야, 공식적인 집계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 전역을 고민하고 있는 하사들이 11명이 아니라 사실은 13명이라더군. 나머지 2명은 왜 보고에서 누락된 거지? 윤중이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헌병대장실 한쪽에 놓인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그가 꺼내온 것은 조금 전 여군 생활관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이었다. 그는 증거 봉투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소독약 냄새가 밴 붕대, 진통제, 무릎 보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헬멧 하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놓였다. 이 헬멧, 낯이 익지 않나? 그것은 생활관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전투복 더미 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형 헬멧이었지만 내부에 부착된 스펀지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그 안쪽 공간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김민준 소령이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헬멧 내부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주사기 바늘 몇 개와 피 묻은 손뭉치가 들어 있었다. 훈련용 헬멧에 이런 걸 숨겨둘 이유가 있나? 박소희 하사가 그러더군. 의무실에 가면 더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동기들끼리 몰래 상처를 치료해줬다고. 강중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무실에 가면 혼이 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에서 왜 혼이 날 거라고 생각했을까? 혹시 그 상처가 훈련 중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들킬까봐 그랬던 건 아닐까? 윤중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사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강중령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자네는 생활관 책임자다. 부하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어. 그런데 부하들이 다치고 피를 흘리고 밤마다 공포에 떠는 동안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좋다. 정말 몰랐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자네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니까. 무능하거나 혹은 직무를 유기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강중령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윤중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 임관 성적이 우수했다고 들었다. 여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롤모델로 꼽힌다지. 나도 자네 같은 후배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윤중이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말이야, 윤중이. 진정한 리더십은 스펙이나 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부하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네는 그걸 잊어버린 것 같군. 강중령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사건 단순히 자네 한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 없다. 이건 우리 군 전체의 문제다. 침묵을 강요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 썩어빠진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한다. 그는 다시 윤중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거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고 버틴다면 나 역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자네 몫이다. 윤중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어쩌면 일말의 죄책감까지. 강중령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김소령, 윤채린 중위, 일단 헌병대 조사실에 대기시켜. 그리고 이 사건 지금부터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한다. 관련자 전원 소환하고 증거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특히 생활관 내 CCTV 기록과 하사들의 개인 스마트폰, SNS 기록까지 전부 확보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소령의 대답과 함께 윤채린 중위는 헌병대원들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향했다. 그녀가 나가고 난 뒤 강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마주해야 할 저항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부대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동료 장교들은 자신을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것은 불의에 눈 감고 침묵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늠름한 군복 차림의 아버지 사진이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평생을 강직한 군인으로 살다 가신 아버지.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편 헌병대 조사실로 옮겨진 윤채린 중위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강태현 중령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강중령이 움직였습니다. 메시지는 곧바로 읽음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절대 입 열지 마. 넌 아무것도 몰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한다.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 윤중이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삭제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장막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현 중령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헌병대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현 중령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피해 하사들은 헌병대 내에 마련된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져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의료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닫았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따뜻한 식사와 상담사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젯밤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윤중희 님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아서. 나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다 덮어지고 우린 보복만 당하는 거 아닐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연대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아픔을 가진 동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밤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겪었던 일들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억압되었던 분노와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한편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었다.
특히 피해 하사들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채린 중위가 하사들에게 보낸 강압적인 메시지, 폭언과 협박이 담긴 단체 대화방 기록, 심지어 구타를 정당화하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종용하는 내용까지. 그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심리 지배와 인권 유린의 명백한 증거였다. 중령님, 이것 보십시오. 윤채린 중위가 박소희 하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민준 소령이 포렌식 보고서를 들고 강중령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 너 요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것 같다. 오늘 밤 12시까지 군장 싸고 연병장 100바퀴다. 동기부여 차원이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수연, 손목 다친 거 티 내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나오면 너만 힘들어져. 알아서 처신 잘해. 메시지는 하나같이 위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폭력이 중대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묵인 혹은 방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들이었다. 일부 메시지에는 중대장님도 알고 계신다. 중대 방침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다. 중대장, 김영훈 대위 말인가? 강중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김영훈 대위는 사단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조기 진급이 유력시되는 엘리트 장교였다. 만약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장교가 일탈한 것이 아니라 중대 전체, 나아가 부대 전체의 지휘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중령은 즉시 김영훈 대위를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대위는 긴급 작전 회의를 핑계로 소환에 불응했다. 명백한 수사 방해였다. 강중령이 직접 사단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단장 역시 중요한 외부 미팅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것들이 지금 단체로 입이라도 맞춘 건가? 강중령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은조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망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중령의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중령, 지금 제정신이야? 일개 중위 하나 때문에 부대를 발칵 뒤집어놔. 사단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다. 조용히 원만하게 처리해.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노골적인 압력이었다. 강중령은 이를 악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정의를 지켜야 할 감찰실마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원만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이 진실을 덮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이 사람 봐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강중령, 자네 군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내 말 새겨들어. 그깟 하사 몇 명 다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군대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군대라는 곳이 폭력과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칙대로 수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강중령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여기서 무너지면 공포 속에서 용기를 내어준 피해 하사들은 또다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정면 돌파가 어렵다면 우회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는 김민준 소령을 불렀다. 김소령, 지금부터 플랜 B로 간다. 공식적인 소환 조사가 어렵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해. 특히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 주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탐문해.
두 사람의 관계, 평소 행실, 금전 거래 내역까지. 뭔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털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이렇게 되면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어기는 책임은 내가 진다. 자네는 수사에만 집중해. 강중령의 확고한 태도에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 밤 수사팀은 부대 내외곽을 돌며 탐문 수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의 결정적인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얼마 전 전역한 한부 사관이었다. 그는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비리의 실체에 대해 증언했다.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는 내연 관계였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김 대위는 윤중위를 감싸고 돌았고 윤중위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여군 생활관의 폭군으로 군림했습니다. 부식비 횡령은 물론이고 하사들에게 상납까지 강요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혔고요. 제보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폭력의 배후에는 권력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사팀은 그의 증언을 토대로 김영훈 대위의 중대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모킹 건을 찾아냈다. 중대장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 그 안에는 부식비 횡령 내역과 하사들에게서 상납받은 금품 목록, 그리고 폭행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상해보험 청구 서류까지 들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권력형 비리와 조직적 은폐가 결합된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강태현 중령은 비밀 장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여명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침묵의 카르텔을 향해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했다. 이 싸움의 끝이 자신의 군복을 벗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생각이었다. 진실이라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비밀 장부.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현 중령은 밤새도록 장부를 분석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숫자는 피눈물을 흘렸을 하사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고 정교하게 조작된 회계 내역은 진실을 감추려는 거대한 카르텔의 탐욕을 증명하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사단이나 군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육군 본부 감찰실까지 압력을 행사해온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한 보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진실은 또다시 거대한 힘에 의해 짓밟히고 왜곡될 것이 뻔했다. 그에게는 더 높고 더 강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창구가 필요했다. 강중령은 보안 라인을 통해 단 한 곳에 연락을 취했다. 국방부 직할조사본부. 군내 중대 범죄를 전담하며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군 검찰과 헌병을 아우르는 최상위 수사기관이었다. 그곳이라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의 입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자신의 직속 상관들을 모두 건너뛰고 최고 상급 기관에 직접 보고하는 행위는 군 조직의 생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실상의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성공하면 군을 정화하는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할 터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뇌리를 스치는 것은 공포에 질려있던 하사들의 얼굴,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라던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강태현 중령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님과 직통 연결 부탁드립니다. 군내 반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긴급 보고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교환병은 반란이라는 단어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강중령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은 그의 요청이 허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묵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사본부장이다. 강중령, 자네 지금 하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제군 생활 전부를 걸겠습니다. 강중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과 비밀 장부의 존재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 끝에 조사본부장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좋다. 자네의 용기를 믿어보지. 지금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봉인하고 보안 차량을 이용해 직접 본부로 가져오도록. 자네의 신변과 증거의 안전은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제7보병사단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외부 접촉 차단 조치를 발령한다.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말고 조용히 움직여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중령은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을 느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파장은 즉각적이고 거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격적인 움직임은 7사단 지휘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단장실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김영훈 대위는 사색이 된 채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댔다. 하지만 이미 모든 통신은 감청되고 있었고 주요 관련자들의 움직임은 조사본부 요원들의 감시 하에 놓인 후였다. 침묵의 카르텔은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믿었던 견고한 방패막이는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사단장은 노발대발하며 강태현 중령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소리쳤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직속 명령하에 움직이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헌병대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던 피해 하사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강중령이 자신들의 편에서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조심스럽게 전해지자 그들의 눈빛에 희미한 희망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강중령님 혼자 싸우게 할 순 없어. 처음으로 다친 손목을 내보였던 이수연 하사가 말했다. 그녀의 말에 다른 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로만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각자 겪었던 일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의 상황과 감정까지 담아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일기 형식으로, 누구는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게 모인 기록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갔다. 그들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카르텔의 반격 또한 집요하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강태현 중령을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가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들을 들추어내어 과잉 수사 논란을 만들려 했고 그의 사생활을 캐내어 도덕성의 흠집을 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심지어 특정 파벌에 줄을 서기 위해 무리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이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익명으로 퍼져나갔다. 강중령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는 대신 오직 수사에만 집중했다.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조직의 안정을 깨트린 내부 고발자를 향한 비난과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중령,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오랜 친구이자 동기인 한 헌병 장교가 술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했다. 강중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쁜 게 나쁜 거라고 말하지 못하면 좋은 게 뭔지도 잊어버리게 돼. 나는 내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그는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어둠을 밝힐 등불,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폭풍이 거세질수록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군, 검찰과 헌병, 회계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정예 팀이었다. 강태현 중령은 수사 자문 자격으로 합류하여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넘겼다. 이제 수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진실의 무게추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합수부의 첫 번째 목표는 비밀 장부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회계 분석팀은 장부에 기록된 날짜와 금액을 부대의 실제 물품 불출 기록, 급식 예산 집행 내역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장부의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빼돌려진 부식비는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를 비롯한 카르텔의 유흥비와 상납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들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즉각 발부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 역시 윤중위가 삭제했던 메시지를 포함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그 안에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보고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추고 피해 하사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사의 칼날이 턱 밑까지 차오자 카르텔 내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하급 간부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앞다투어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영훈 대위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윤채린 중위가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김영훈과 윤채린을 더욱 강력하게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 수사의 핵심은 윤채린 중위의 신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닫고 있었다. 합수부에는 강중령의 추천으로 합류한 날카롭고 원칙적인 여군 검찰관 박은진 소령이 있었다. 그녀가 윤중위의 신문을 전담하게 되었다. 차가운 조명이 비추는 좁은 신문실. 박소령은 윤중위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길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팽팽한 침묵 속에서 윤중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초조하게 테이블 밑을 발끝으로 두드리는 것을 숨기지는 못했다. 윤채린 중위. 박소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도 한때는 피해자였을지 모르지.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을지도. 그래서 당신의 후배들만큼은 강하게 키우고 싶었나? 당신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박소령의 말에 윤중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논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은 틀렸어. 당신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은 가해자로 만들었을 뿐이야. 아니,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것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짓밟았지.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후배들의 미래가 아니라 김영훈 대위의 비호 아래 얻게 된 당신의 안락한 자리 아니었나? 박소령은 윤중위와 김 대위의 내연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윤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운 법이야, 윤중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김영훈 대위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 그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신에게 모든 죄를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버려질 짐짝 신세라고. 박소령의 말은 비수처럼 윤중이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뒤늦은 후회와 자기 혐오,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통곡이었다. 그녀의 자백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는 김영훈 대위의 지시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상납과 횡령에도 깊숙이 가담했음을 모두 실토했다. 한편 합수부는 피해 하사들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했다. 강태현 중령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상담사와 함께 하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하사들이 2차 가해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하사들의 얼굴은 여전히 그늘져 있었지만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공포와 무기력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록한 자료들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들이 겪었던 사실들을 증언했다. 저는 제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나약해서 군인 자격이 없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하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폭력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듣는 강중령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결국 끔찍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진실이 가진 무게만큼 가해자들이 온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썩어빠진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거운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 중위의 자백과 카르텔 내부의 분열은 수사에 가속도를 붙였다. 김영훈 대위를 향한 수사망은 급격히 좁혀졌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군 선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철통 같은 보안과 박은진 소령의 원칙주의 앞에 모두 무력화되었다. 마침내 합동수사본부는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죄명은 특수폭행,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횡령 등 10가지가 넘었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즉각 발부했다. 그날 오후 7사단 연병장은 수많은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감에 휩싸였다. 헌병대 소속의 검은색 세단 2대가 중대 막사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중대장실로 향했다. 창밖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영훈 대위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책상을 뒤엎고 서류를 찢으며 광기 어린 저항을 시도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엘리트 장교로서의 인생도 끝장이 났다. 그는 억울하다. 이건 음모야. 강태현 그 자식이. 라고 악을 쓰며 끌려나갔다. 한때 그를 따르던 중대원들은 싸늘한 침묵으로 그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윤채린 중위의 체포는 비교적 조용히 이루어졌다. 헌병대 조사실에 대기하던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두 주범이 체포되자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육군 최전방 사단, 여군 부사관 집단 가혹행위 및 지휘관 비리 파문.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터넷은 들끓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군 전체를 향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해야 했다. 여론의 압박은 군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합수부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를 포함한 가담자 12명을 군사재판에 기소했다. 강태현 중령은 기소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일단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비장함이 교차했다. 법정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상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이고 그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 할 터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하사들의 상처를 다시 들추고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중령님. 박은진 소령이 강 중령의 집무실을 찾아와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공소장 파일이 들려 있었다. 저쪽 변호인단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피고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들은 반드시 파고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아마 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보한 것을 물고 늘어지겠죠. 강 중령의 예측대로였다. 김영훈 대위 측 변호인단은 이미 언론을 통해 강태현 중령의 공명심이 부른 기획수사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프레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강 중령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중령님의 행동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무와 부조리를 신고할 의무에 따른 정당한 직무 행위였음을 저희가 법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박소령의 확신에 찬 말에 강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정의를 믿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어둠과 침묵에 잠겨있던 여군 생활관에 환한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상처는 깊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다. 박소령,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단순히 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군복 뒤에 숨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침묵이 미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전우를 지켜주는 진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격의 서막을 여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법정 투쟁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그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자의 숙명이었다. 군사법원의 낡은 목재문이 열리고 피고인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부대를 호령하던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는 이제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들의 뒤를 이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다른 간부들도 착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방청석 한쪽에는 굳은 표정의 강태현 중령과 박은진 소령이, 다른 한쪽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앉아있는 피해 하사들이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석으로 향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영훈, 윤채린 외 10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법정이라는 또 다른 전쟁의 막이 올랐다. 김영훈 대위 측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국내 최대 로펌의 군 사건 전담팀이었다. 예비역 장성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한 그들은 노련하고 집요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강태현 중령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수사 개시 절차 자체에 심각한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중령을 향해 손가락질하듯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강태현 중령은 정당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고 기획수사를 유도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며 본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전형적인 독수독과의 원칙 주장이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 방청석이 술렁였다. 강중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것은 박은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강태현 중령의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부조리 신고의 의무와 제29조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무에 따른 정당한 직무 행위였습니다. 당시 7사단 지휘부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으며 이는 강중령이 확보한 통신 기록과 제보자들의 증언을 통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암장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박소령은 준비해온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강중령에게 압력을 행사하던 통화 내용이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중령은 독이 든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독으로 썩어가던 거대한 숲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재판장님, 부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팽팽한 법리 다툼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위법수 집증거 주장을 기각했다. 수사 절차의 일부 이례적인 측면은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은폐 시도의 명백함에 비추어 볼 때 강중령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검찰이 승기를 잡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법정은 감정과 눈물이 뒤섞인 격전장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막내 박소희 하사였다. 그녀는 변호인의 집요하고 교묘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증인, 피고인 윤채린 중위가 평소에 증인을 많이 아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가벼운 얼차려를 준 것을 강태현 중령의 회유에 넘어가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부적응을 선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비열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박 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 하사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강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박 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변호인이 아닌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 세례를 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동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것은 동기부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떨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에 법정 안의 공기는 숙연해졌다. 변호인조차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어서 증인석에 오른 이수연 하사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흉터를 증거로 제시하며
윤중이의 폭행과 그 후의 협박에 대해 담담히 증언했다. 그녀들의 증언은 서로의 조각난 기억을 맞춰주며 끔찍했던 폭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재구성해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해 하사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법정에 섰고 변호인의 인신공격성 질문에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강태현 중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린 어깨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저들이 있는 한,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검찰이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한 방은 김영훈 대위의 중대장실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였다. 회계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서 장부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빼돌려진 부식비의 액수, 그 돈이 흘러들어간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이름,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내역까지. 장부는 김영훈과 그 일당의 부패를 증명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김대위 측 변호인은 조작된 장부라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는 장부가 김대위의 자필로 작성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뒤이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영훈 대위와 윤채린 중위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영훈 이수연 그 손목 다친 거 소문나지 않게 입단속 잘 시켜. 쓸데없이 일 커지면 너나 나나 피곤해져. 윤채린 네 중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이번 주말에 애들 하사들 시켜서 관사 청소랑 세차 좀 시켜놔. 사단장님 사모님 오신다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윤채린 알겠습니다. 박소희랑 몇 명 시키겠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폭행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은 물론 부하들을 사적인 용무에 동원한 직권남용의 증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대위와 윤중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대화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카르텔의 하급 간부들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검찰 측 증인으로 전환하여 김영훈과 윤채린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 김영훈 대위님은 저희에게 폭력을 지시하며 이것이 진정한 군인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지시를 거역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사관의 증언은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휘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성벽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재판의 흐름을 결정지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이었다. 검찰 측이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얼마 전 부대를 전역한 한 여군 중사였다. 그녀는 한때 윤채린 중위와 가장 가까웠던 선임이었다. 증인석에 선 그녀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윤중위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증인, 피고인 윤채린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은진 소령의 질문에 그녀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과거의 윤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법정은 술렁였다. 그녀는 자신이 하사 시절 겪었던 부조리와 폭력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도 후배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악습을 되풀이했습니다. 윤채린 중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군복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영훈이라는 잘못된 권력의 기생에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윤중이를 향해 말했다. 채린아, 이제 그만해.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분명 이 썩어빠진 군대 문화지만 그렇다고 내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죗값을 치러. 그리고 다시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어. 선배의 진심 어린 눈물과 호소에 마침내 윤채린 중위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중대장님이 무서워서 제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사들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김영훈 대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성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추악한 민낯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재판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역사의 이름으로 내려질 준엄한 심판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만이 남아 있었다. 먼저 검찰 측의 박은진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피고인석과 방청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단순히 몇몇 군인의 범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복 뒤에 숨어 자행되어 온 폭력의 역사와 진실을 억압해 온 침묵의 문화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군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변론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하사들은 물론 강태현 중령의 마음까지 깊이 울렸다. 이어 김영훈 대위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그는 끝까지 피고인이 군 발전에 기여한 공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재판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법정을 맴돌다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김영훈 대위는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든 것을 자백한 윤채린 중위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사죄했다. 피해 하사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술에 피해 하사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은 용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파멸해가는 과정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고 그의 목소리만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김영훈.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폭력과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 김영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군사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었다. 김영훈 대위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고인 윤채린. 피고인은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동조하고 직접 가혹행위를 저지른 죄가 무겁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각각의 죄질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심판은 끝났다. 법정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눈물이,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의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강태현 중령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후련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의 곁으로 피해 하사들이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함이 느껴졌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연 하사가 대표로 고개를 숙였다. 강 중령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없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야. 여러분은 군의 희망이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곧 있을 진급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 섞인 말이 들려왔다. 하지만 강 중령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사들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잘라냈을 뿐 나무의 뿌리는 아직 그대로다. 이 나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그의 말에 하사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이라는 것을. 김영훈 일당에 대한 준엄한 판결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다. 국방부는 서둘러 군 인권보호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강태현 중령과 박은진 소령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모든 부대의 여군 전담 감찰관 직위를 신설하고 외부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생활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엄격한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스마트폰을 이용한 익명 신고 앱을 개발하여 누구든 안심하고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넷째, 초급 간부 리더십 평가에 인권 감수성과 소통 능력 항목의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혁안은 일부 보수적인 지휘관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제2의 김영훈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 큰 저항이 되지는 못했다. 시간이 흘러 부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문화는 점차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로 바뀌어갔다. 익명 신고 앱을 통해 크고 작은 부조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조기에 시정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사단장은 매주 직접 인권 브리핑을 주재하며 군기는 사람을 억압하는 몽둥이가 아니라 전우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피해자였던 하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대부분은 군에 남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거울 삼아 더 좋은 선배, 더 따뜻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수연 하사와 박소희 하사는 군 인권 리더십 교육센터의 창설 멤버로 합류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도와 초급 간부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다. 그들의 강의는 그 어떤 이론 교육보다 생생하고 설득력 있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동료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전우가 되어야지 서로를 감시하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강의에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빛났다. 변화는 그렇게 아래로부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현 중령은 대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국방부 본부의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겨 군 개혁의 실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수많은 장벽에 부딪혔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함께 싸울 동지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군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저녁 그는 오랜만에 7사단 옛 부대를 찾았다. 한때 어둠과 침묵이 가득했던 여군 생활관 뒤편 성당에서는 이제 주말마다 자발적인 촛불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여군과 남군, 병사와 간부의 구분 없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자리였다. 강중령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촛불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따뜻한 빛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상처가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히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다. 상처는 아물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처는 때로 별이 되어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이들이 있었기에 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태현 중령은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저 작은 촛불들이 꺼지지 않는 한 이 땅의 군대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병 모두가 존중받는 명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줄기 외침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합창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